네, 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목적 이어서 할게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라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양해 바랍니다. 불능에 관해서 볼게요. 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돼야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한 것이냐 또는 불가능한 것이냐 여부는 결국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설립 당시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게 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라고 했고요.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 불능입니다. 불능의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것을 띠고 있으면 법률적 불능이라고 해요.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이행 불능, 위험 부담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약해보면요. 과실 책임이 있는 것과 과실 책임이 없는 것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이 있는 것들은 전부 불능이라고 부르고요. 과실 책임이 없으면 일부 불능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부 불능에는 원시랑 후발로 나뉘고요. 여기서 원시는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는 거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제 이행 불능이 생깁니다. 여기 이행 불능, 위험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죠. 이행 불능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갑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병이 갑에게 부동산 시세의 2배를 제시하자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법률행위 성립 후에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행 불능인 거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보배상이라는 건 본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을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 불능이 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지금 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했던 사람.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해제권 행사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거예요.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함에 있습니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고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 요청을 해서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전부 불능 말고 일부 불능한 보면요. 일부 불능은 과실 책임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고요. 후발 책임에는 위험 부담 그리고 대상 청구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상 청구권은 어떤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이 모습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 사례 같은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효력 규정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지만 단속 규정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봤었죠. 그 불법적으로 성립된 음식점이 물건을 팔았던 그 매매 행위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봤었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이었어요. 네, 효력 규정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해되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일치만 시켜두세요. 법률 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후발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법률 행위 당시에 그 법률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 행위는 무효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했어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도 사회 통념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불능에 해당하고요. 아까 위에서 봤었죠. 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주택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전날에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합니다.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어요. 무효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양도 계약이 순차 이루어져서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돼야 됩니다. 즉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매도했고 B가 C한테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시차가 상당히 간격이 좁아서 그냥 B가 등기하지 않고 바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때 C가 A한테 바로 못합니다. C는 B한테 할 수 있고 B는 A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금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말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해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협력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건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에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는 일단 유효하지만 후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부적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습니다. 즉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의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거는 공서양속에 반하죠.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서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그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유효하게 됩니다. 강행 규정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강행법규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태아의 상속상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합의는 무효고요. 제1000조 태아의 상속 순위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죠. 따라서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 무효는 확정적,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요. 판례는 강행 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탈법 행위의 개념을 인정합니다. 강행법규인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 같은 것들, 이런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의 해석 볼게요. 일반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사례부터 보면서 내용을 한번 감쪽으로 느껴봅시다.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 A 토지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각을 일으켜 다른 지번으로 표시한 매매 계약서 B 토지를 작성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B 토지로 한 거예요.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네요. 이럴 경우에 갑과 을 양 당사자 사이에 착오가 없기 때문에 민법체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체 구조가 뭐냐면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고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갑과 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착오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할 수가 없고요.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B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병은 선의의 한 공신의 원칙에 기해서 유효하게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신의 원칙이란 뭐냐면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외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고 실제로 권리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 원칙을 말하는데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의해서 A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한 갑, 을 간에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도 없어요. 자, 넓히 사례만 보면은 이거 착오했구나, 착각했구나 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기한다는 겁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뭐냐면 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에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례도 비슷해요. 갑은 을의 대리인의 병에게 시가의 1.5배를 지급하고 을 소유의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갑과 병 모두 을 소유의 A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했는데 B 토지의 목적물로 표시해서 B 토지가 갑명의로 등기된 겁니다. 자, A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둘 다 A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을은 B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하는 거예요, 본인. 갑은 시가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의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럴 땐 뭐라고 했었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 라고 했습니다. 을은 집원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요. 만일 병의 기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봐요. 각각 을 모두 갑이 계약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갑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요. 계약 당사자가 갑과 병 중 누구인지에 관해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요. 을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갑이 계약 당사자로 이해될 경우에는 갑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니까요. 갑과 을 모두 병이 계약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갑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계약 당사자에 관해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을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병이 계약 당사자로 이해될 경우라면 병이 허무인 경우에도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 행위 해석에서 일반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연적 해석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지 하고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적 해석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고객 보호 측면에서 약간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요. 약간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됩니다.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일반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원에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조항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후발 손해 정도가 중대해졌으면 그때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정을 했었어도요. 갑이 을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 병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병으로부터 인도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이 갑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되는 겁니다. 이 대리권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법률행위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